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오늘은 아침에 본 영화를 한 10시간 정도 지나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2024년 11월 23일 2주에 가장 화제작인 위키드를 보고 왔습니다. 자, 위키드는 약간의 저도 이 작품이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상당히 유명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살짝 공부를 합니다. 영화를 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봐야 재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약간씩 공부를 해갖고 영화를 보는데, 사실은 원작은 그렇게 오즈의 마법사라는 키워드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를 보고 와서 살짝 이것저것 공부해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감독의 이 영화의 연출자는 존 추입니다. 일단 이 작품에 일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작품은 2부작입니다. 그래서 파트 1이고요. 영화에 내년에 아마 파트 2 정도 됩니다. 제작비가 한 1억 5천만 불 정도의 상당히 큰 예산 규모의 뮤지컬 영화이고요. 이 파트 2라는 건 왜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눌 수 있었느냐? 상업적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상업적 자신감이 높은 것은 이 위키드 원작 자체가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히트한 뮤지컬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감독인 존 추는 원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출발한 분이고요. 아시아계 미국인이고요. 이첫 장편 상업 영화는 스텝업 2였어요. 스텝업 2, 3, 4를 모두 연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우 유시미도 2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상업적인 어떤 안정적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었죠. 상당히 미친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뮤지컬적인, 화려하고 뮤지컬적인 시퀀스를 어떻게 돋보이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위키드를 만들기 전에 뮤지컬 영화를 이미 한 편 만들어 왔습니다. 인 더 하이츠라는 작품이고요. 미국 내에서는 이제 푸에르토리칸들의 이제 이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상당히 밝고 낙천적인 뮤지컬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지명도가 높은 작품은 아니어서 브로드웨이에서는 히트한 뮤지컬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렇게 크게 히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댄스 영화로 데뷔를 한 감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술 퍼포먼스로 대표되는 나우요시미 2의 연출자이자 화려하기 짝이 없는 화려한 뮤지컬 시퀀스와 유사한 연출 스타일을 보여줬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그다음에 심지어 뮤지컬 인더 하이트까지 연출했던, 꽤 훌륭하게 연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까지 연출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위키드의 연출자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키드의 지금 해외 평과 국내 평을 모두 보고 계신데, 로튼 토마토 지수고요. 일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영화는 전체 관람가 영화입니다만 상영 시간이 2시간 40분이나 됩니다. 무려 파트 1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뮤지컬, 소위 말하는 뮤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뮤지컬에는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지 않죠. 일단은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도 제가 뮤지컬 영화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또 20세기의 뮤지컬 영화에 대해서 아셨다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든가 이런 명작 뮤지컬 영화들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위키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디즈니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들이 상당히 뮤지컬적인 영화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옛날에 이제 아주 고전적이었던 뮤지컬 영화들, 빈크로스비랍니다. 진 켈리라든가 사랑은 미를 타고라든가 또 누가 있습니까? 아, 아 그런 분들의 프레드 아스테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제 뮤지컬도 좀 찾아볼 정도로 상당히 좀 어느 정도의 관심, 헐리우드 뮤지컬에도 좀 뮤지컬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뮤지컬의 일단 완성의 거의 정점에 있는 것은 이게 무대극의로서의 우수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영화로서의 장점이 있는데, 이 위키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화판으로서의 장점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간 구애를 안 받는 게
지금 이용주 평론가에 의하면 좀 둘로 쪼갠 욕심이 그러하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만, 또 영화적 스펙터클, 시각적 스펙터클을 확대하게 넘쳐났다는 점에서는 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 저기 뮤지컬 판을 안 봤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래서 극장에서 그 비싼 뮤지컬 티켓을 끊지 않아도 극장에서 이런 초호화 캐스팅에 그리고 모든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간 뮤지컬 영화를 본다는 거는, 스크린에서 본다는 거는 꽤 즐거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보통 그 가까운 극장에 가서 보는 편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기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이 작품은 좀 사운드라든가 화면 때깔이 되게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큰 극장에 가셔서, 화려한 극장에서 봐주셔도 되고요. 상영 버전 역시도 더빙 버전과 이제 아이들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버전이 있는 거죠. 더빙 버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막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막 버전으로 영화를 보고 2D 버전으로 그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한데, 이 위키드 자체가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원작 소설 자체가 소위 말하는 팬픽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성공적인 팬픽이라고 우리 평론가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 원작인 그 프랭크 바움의 오즈의 위대한 마법사 한 14편까지 나온 어린이용 소설이죠. 1900년에 쓰여진 소설이니까요. 시대를 되게 초월하고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소설이고요. 이 작품을 현재까지도 가장 알려지게 된 것은 그 1939년도에 만들어진 오즈의 마법사 영화 버전이 주디 갈란드 주연의 작품이고요. 빅터 플레밍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그 영화가 개봉한 지 벌써 8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영화고요. 되게 컬러 촬영 기법이 되게 돋보였던 39년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추앙받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사에서 오즈의 마법사는 항상 회자되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한 약간 그 소편들, 그러니까 프랭크 바움의 연작 소설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작품들이 또 있긴 합니다. 1985년에 만든 돌아온 오즈라는 작품이 있고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상당히 이 작품이 주디 갈란드 버전이 뮤지컬 영화인데 85년도의 소편은 되게 어두운 영화여서 상업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샘 레이미가 연출한 오즈 그레이트 앤 파워풀이라는 작품. 이 작품 이제 일종의 프리퀄이죠. 도로시가 이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가 이 에메랄드 시티에 가기 전에, 이제 오즈의 나라에 가기 전에 오즈 그, 그 오즈의 마법사 그가 일단은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이제 프리퀄을 다루고 있는 뭐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와 그 원작 소설의 거대한 성공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위키드는 심지어 이제 애초에 그레고리 머과이어의 95년 소설이 원작입니다. 저도 소설을 읽진 않았기 때문에 뭐 뮤지컬도 안 봤고요. 안 왔지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원작의 이 영화판은 되게 화사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 원작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굉장히 어두운 비전의 영화라고 하고요. 위키드라고 하는 소설 자체가 원작에서는 그 도로시가 물을 끼얹어서 사라지게 된 서쪽 마녀의 이야기입니다. 원작에서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이름도 없어요. 서쪽 마녀로만 나오는 그 사악한 마녀에 대한 얘기고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빗대어서 서쪽 마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바로 엘파비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고요. 글린다라고 하는 착한 마녀 이름은 원래 나오니까요. 원작 소설에도.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더 히트를 친 거는 역시 2003년도부터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뮤지컬 위키드의 대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흥행한 뮤지컬 2위였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요. 그래서 1위는 라이언 킹이고요. 위키드는 그만큼 크게 흥행한 그런 뮤지컬 버전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팬층을 구가하고 있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히트한 넘버들이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뮤지컬을 안 본 분들한테도 되게 들을 만한 노래가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뮤지컬 영화에 있어서. 자, 이 작품의 등장인물을 보죠. 그 나이지리아 출신의 배우인 신시아 에리보가 연기하는 엘파바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질문 자체가 위키드, 사악해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왜 사악해지는가라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팝스타인 아리아나 그란데가 글린다, 착한 마녀, 나중에 등장한 착한 마녀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시절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키드의 이 지금 파트 1은 주로 엘파바와 글린다의 우정 쌓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영화의 전체적인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파바가 이제 자아 실현을 하게 되는 이야기의 후반부인데, 그것은 약간 이제 서스펜스적인 부분들과 결합해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양자경이 이 엘파바를 그 대학에서 발견해서 마법을 가리키는 마담 보리블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명실상부한 이제 아카데미 여주연상 수상자 후보로서 이제 뭐 헐리우드의 이제 주요 배우가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홍콩에서 액션 스타로 성장한 우리는 양자경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액션 배우로서. 예스 마담입니다, 우리들의. 그다음에 제프 골드브럼이 이분도 제프 골드브럼은 역시 주라기 공원 그리고 더 플라이의 주인공이죠. 저희들한테는, 저희 세대에게는, 제 세대에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법사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베일리가 피에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이제 뭐랄까 자유주의적인 좀 철부지 왕자님 뭐 그런 캐릭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크 역할의 이선 슬레이터인데, 이선 슬레이터는 글린다를 짝사랑하는 그런 배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사 로즈는 마리사 보데이고요. 이렇게 연관했는데, 이 마리사 보데라는 배우는 실제로 이제 11살 때 사고로 지금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제 이제 장애를 지니고 있는 배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악한 이 질문 영화의 이제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 예고편만 잘 들여다보면 주제는 좀 뚜렷합니다. 악한 자는 태어날 것인가. 자, 원작 소설인 이 팬픽 소설인 위키드의 영감을 불어넣었던 원작 소설에서는 이름도 없는 사악하기로만 등장한, 그러니까 20세기 초중반까지의 악인 빌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빌런들이었죠. 사실은 뭐 많은 대중 영화에서도 빌런들에게 이유 같은 서사의 의미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덮일 때는 약간 질문에 깊이를 넣어야 됩니다. 왜 악한 자가 될 것인가? 악한 자가 된 것인가? 그러면서 이 원작에 이름이 없었던,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엘파바 트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주인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회상 쪽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회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굿뉴스라는 넘버를 부르며 시작을 하는데,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에가 물을 끼얹어서 이제 그 녹아버린 서쪽 마녀의 사망을 주제로 보여줍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야기 대부분은 회상이고요. 회상이고,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 글린다가 이 엘파바의 사망을 기뻐하는 착한 마녀로 등장해요. 아리아나 그란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엘파바는 이렇게 모자로만 모자로만해서 녹아버린 상태로 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기뻐한다는 굿뉴스라는 넘버로 이 영화의 초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막 그 화형식도 거행하고, 여기서 이제 춤추고 있는 그 코러스 멤버들의 모습도 보실 수 있죠. 일반 이 뭐죠? 그 먼치킨 마을의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제 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한 글린다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게 당신 어렸을 때 친구였다면서, 이 서쪽 마녀라.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 엘파바의 그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엘파바라고 하는
소녀는 탄생 자체가 이제 일종의 사생아로 태어난 소녀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피부를 피부가 아닌 누군가의 피부를 닮아서 녹색 피부를 담고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적어도 이 세계관 속에서는 이 엘파바만 녹색 인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자기 피부 자체가 녹색인 존재는 아마 엘파바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엘파바는 차별을 받는데 그때부터 어디서 배우지 않았지만 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아버지는 이 성장하면서 엘파바를 에게 거의 관심을 사랑을 주지 않고 엘파바는 그 속에서 자란 아이로 등장하게 됩니다. 유모의 손에서 자란 아이로 등장하고 그 엘파바에게는 네사로즈라고 하는 동생이 한 명 또 있죠. 자, 이 아역의 등장은 또 엘파바의 자신의 그 성장의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곳이 이제 대학 캠퍼스인데요. 마치 작은 베니스를 연상시키는 이 대학이 바로 시즈 대학이라는 대학이고요. 이 세계관 속에서 일종의 명문 되겠죠. 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대학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엘파바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신시 아리보가 연기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이제 마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상 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을 이제 보이면서 등장을 하고요. 모두 다 놀라죠. 뭐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엘파바는 녹색이라고 해서 다들 모두 놀라면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러면서 설명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 때문에 대답도 다 끄집어냅니다. 무엇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얘기로 하죠. 자, 잘 보시면은 엘파바는 교복에 해당되는 이 입학식이에요. 좀 해리포터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 듯한 뭐 마법학교는 아니지만 뭐 그런 느낌인데 엘파바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죠. 사실은 엘파바는 검은색 이 학교에 입학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일종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시즈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고요. 이 커트는 사실 좀 뒤에 등장하는데 영화에 또 어느 정도 비중이 큰, 그리고 영화의 이제 파트 2에서는 비중이 더 올라갈 걸로 보이는 피에로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전학 시퀀스예요.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전반부는 엘파바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이제 눌러놨던 그 마법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학교에 마법학을 가르치는 양자경이 연기하는 마담 보리블의 거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담 보리블이 극 중에서 되게 유명한 인물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마담 보리블이 일종의 인싸이기 때문에 이 마법의 세계라는 게 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오즈의 마법사 세계에서는 원래 그 동서남북에 이 마법사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즈의 마법사라고 불리우는 그 타이틀처럼 이 오즈라고 하는 지역 동네의 마법사가 바로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마법이라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마법을 가리키는 마담 모리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유명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마담 모리브를 이제 추앙하고 있는 게 역시 또 이 글린다 엄랜드예요. 아리아나 그란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막 이야기하면서 들어오는데 이 일종의 그 전형적인 금발 그 재수 없는 캐릭터 비슷한 연기를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코믹한 개그 캐릭터 역할도 담당을 해가지고 액션도 이렇게 머리카락도 막 뿌리고 뭐 바람을 딱 맞으면서 바람 머리를 날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약간 과장되게 연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비율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아주 밉상 캐릭터 연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래도 그 밸런스가 아주 밉진 않게 적절하게 또 연기를 잘 해냈더라고요. 뭐 그 존추 감독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잘 잡아줬겠습니다만, 얼떨결에 그 이 에피소드를 뭐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네서로즈와의 이제 그런 캐릭터 이 동생을 돌보는 문제로 인해서 마법을 갑자기 발휘하게 되면서 엘파바도 예정에 없는 이 대학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오즈의 세계관이니까요. 뭐
뭐 우리나라처럼 수능을 쳐야 되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입학식 날이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리블이 일단 그 뭐 연락을 해가지고 다니게 됐다, 이게 이야기고요. 그 앞부분은 거의 그래서 일종의 캠퍼스 스토리 같은 거예요. 이 엘파바와 어쨌든 글린다는 어쩌다 보니까 같은 방을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공간 자체를 이미 애초에 점유한 거는 무슨 호텔처럼 글린다가 혼자 그 스위트룸을 쓰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마담 모리블의 일종의 명령 같은 거죠. 마담 모리블도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 다른 인물들에게는 좀 관심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된 상태인데, 이 세계 자체가 이제 이 미술적인 프로덕션 디자인적인 뭐 컨셉이 되게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이 두 인물이 이, 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하는 인물, 글란다는 금발의 그 전형적인 뭐 어떻게 보면 20세기 중반까지의 이제 미국의 미인 여신, 그리고 공주병 환자 같은 캐릭터죠. 그래서 외모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 일종의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덧 그냥 남들한테 이렇게 착한 존재지만 자기 그 지적인 부분들에서 판단이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좋은 말을 자기는 선의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런 이쁜 사람들은 되게 선의로 얘기하면 되게 다 그냥 예스 예스로 넘어가고 그 사람은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 엘퍼바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엘퍼바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꼴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은 공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캐릭터고, 서로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놀려먹거나 대립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에 흐트러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예고편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파시즘적 20세기 역사의 한 부분들을 좀 담아놨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퍼바는 녹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오즈의 세계에서도 녹색 피부를 가진 사람은 소수자예요. 일종의 소수자고, 자기 발언권을 억압을 눌리거나 놀림을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영화 세계관 속에서는 동물들이 말을 합니다. 뭐 원래 원작의 오즈의 맙사에도 사자가 말을 했으니까요. 뭐 그게 이상한 세계는 아니니까. 근데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이 동물들이 일종의 자꾸 일자리를 놓치게 되고 말하는 능력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니까 20세기 나치즘의 파시즘의 그런 행패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소수자로서 엘퍼바는 동조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영화 캐릭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동물 교수 한 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 뮤지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닥터 딜라먼트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캐릭터의 세계에 접하게 되면서 이 세계의 모순이 또 같이 보여준다는 점이 이제 또 특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글린다라든가 이 지금 영화 속에 지금 보여주는 피에로 같은 인물들은 워낙 상류층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형적인 이제 미국의 10대 중산층 10대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뭐 파티를 즐기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학교는 가르쳐 주는 것이 없고 뭐 그런 10대스러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장면도 지금 도서관 장면인데, 도서관이 이제 회전식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좀 디자인이 돋보이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 역시도 뮤지컬 시퀀스인데 상당히 이제 이 영화 뮤지컬로서의 특장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화려하게 연출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가 그래도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뮤지컬 영화 보실 때 이게 조금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요. 뮤지컬은 그 이야기가 빨리빨리 전개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원래 무대극을 보시다 보면 이제 단독 주인공 등장인물마다 이 등장인물의 노래들이 있고, 그 노래로 일종의 장면과 장면을
완결 짓는 거거든요. 시퀀스를 막 그냥 춤과 댄스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고 다시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연출이 좀 잘못되면 호흡이 상당히 이제 길어지기만 하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노래가 중요하다는 게 노래 장면이 되게 활력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래가 잘 들어와야 돼요. 관객들이 이제 잘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짧은 되게 복잡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짧은 이야기들이 임팩트가 있어야 영화적인 이제 즐거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위키드 같은 뮤지컬은 이미 검증이 좀 끝난 뮤지컬인 거죠. 뮤지컬로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스크린에 잘 담아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존추는 그런 부분에 되게 장점이 있는 감독이고요. 일단은 뮤지컬 시퀀스가 박력이 있고 활기가 차고 이 활기가 차야 영화 전체가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 거죠. 관객들도 2시간 40분이나 앉아 있어야 되니까요. 뭐 크레디트 올라가는 시간 빼더라도 2시간 반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걸 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뮤지컬 영화가 잘 안 맞는 분들이고요. 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위키드는 최근에 아마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들 중에는 그런 장점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춤이나 노래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영화에서는 사실 뭐 이 극 중에서는 마담 보리블이 뭔가를 뭐 되게 해리포터식으로 뭐 크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건 그게 없어요. 그냥 이 재능이 뛰어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엘파바 주인공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원천은 분노와 고통이죠. 분노와 고통이 연상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는 힘이 이제 발휘가 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생존이란 문제와 연관성을 가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서쪽 마녀가 될 이 엘파바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이 바로 고통과 그 다음에 분노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이 이제 영화적 주요 모티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엘파바라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이 이제 각성의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세계 속의 동물이 일종의 나치가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집시들을 갖다가 억압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발언권을 빼앗는 방식을 취했던 거고 그리고 대중들은 사실은 그것에 무관심한 상태로 있는 거죠. 거기에 동제에서 그 딜라몬트라고 하는 동물 교수님인데 역사 전공이거든요. 근데 그 동물 교수님이 일종의 린치를 가하고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 차별적인 언어를 누군가 구사하고 뭐 영화 속에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일단 등장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엘파바는 자신의 능력을 여기서 또 한번 꽃피우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슬쩍 도움을 주는 인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제 그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지가 소개가 되거든요. 동물을 가둬두는 감옥의 감금의 이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감금되어 있는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까 이제 오즈의 업체의 그 도로시의 주요 친구들 중에 겁쟁이 사자가 있는 것처럼 이 세계는 말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고 모두가 평등한 세계인데 동물들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건 차별의 언어를 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은 이제 원인까지 이제 이야기의 일부에서 파트 1에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3의 인물 피에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 피에로라고 하는 인물은 모두가 선망하는 대상인데 한 장면에서 먼저 이 엘파바를 만나게 되고 엘파바의 거절을 먼저 경험했다는 점에서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차원이 또 다른 일종의 삼각관계를 또 이 영화에서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이 사랑 때문에 사랑 싸움 벌이는 영화는 아니니까 이 영화의 중후반부에서는 이 글린다와 엘파바의 우정의 완성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자, 전형적으로 각성 없는 그 밉상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글린다. 그러니까 영화의 적어도 파트 1에서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 두 인물은 지금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네네네 네네네
쉔쉔이나 뭐 판이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일단 그 글린다의 친구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하수인 같은 캐릭터이죠. 그러니까 약간 뭐 셀럽을 쫓아다니는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이고, 그다음에 스타일을 되게 중시 여기고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게 전형적인 이제 그 마녀 모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자도 역시 이제 도로시 아까 영화 첫 장면에 사용됐던 그 모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자가 결국은 글린다의 친척 할머니가 선물한 모자인데, 글린다는 건들 때도 안 보는 모자고, 이 친구들의 모습 보면 알겠지만 되게 촌스러운 모자인 거죠. 그래서 싫은 사람이 있으면 줘버릴 텐데 했는데, 당시에 이 장면에서는 글린다나 엘파바는 서로 마음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엘파바에게 일종의 글린다가 악행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파바에게 모자를 주게 됩니다. 예,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이 파티는 이제 지금 피에로가 주최해서 이제 대학을 몰래 탈출해서 벌이는 일종의 비밀 파티, 금지된 파티를 보내는 장면인데, 이 보크라는 인물은 그 글린다를 짝사랑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네사로즈는 바로 이제 엘파바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고, 그리고 이제 엘파바가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모두가 이제 비웃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비웃는 상황이 되고, 그런 비웃는 상황을 보는 이제 두 명의 인물이 이제 우호적으로 바라보는데, 한 명이 이제 피에로고, 피에로는 엘파바는 되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죠. 남의 시선 같은 거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지점은 글린다가 진정으로 이 엘파바를 이해한다는 점이에요. 엘파바는 신경이 안 쓰는 것이 안 쓰겠냐, 안 쓰는 척하는 것이자라고 엘파바의 마음을 심상을 읽어버리게 되면서 이 엘파바는 이 남들의 그 비웃음을 여기는 행위를 꿋꿋하게 이제 무반주의 댄스로 보여주는데, 되게 맥락 없어 보이는 이 댄스 장면을 글란드가 받아주면서 이들의 이제 에, 관계가 형성이 되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약간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글린다의 원래 이름은 이제 갈린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갈린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항상 그 동물 교수인 딜라몬트는 발음이 안 돼서 글린다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린다의 라는 이름을 바꾸게 되는 계기도 바로 이제 그런 일종의 연대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일종의 절친이 되는 거죠. 이 글린다와 엘퍼바는 처음엔 앙숙이었다가, 그래서 이게 무슨 변태적으로 보면 별 얘기냐 하겠지만, 원래 뭐 로맨틱 코미디 같은 스타일의 영화들에서는 항상 앞부분에서는 이제 앙숙이었던 인물들이고, 둘 다 성숙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인물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얘기를 되게 뮤지컬적으로 잘 풀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오주의 세계관 속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파시즘의 세계에 접근해가는 그런 구조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잘 꾸며주기 위해서 일종의 글린다가 엘파바에 도움을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엘파바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에메랄드 시티로 소환이 됩니다. 에메랄드 시티는 이제 바로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의 그 마법사죠. 그 마법사가 있는 그 중심 도시예요. 일종의 수도 도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에메랄드 시티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것처럼 이 열차 역시도 상당히 이제 녹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녹색은 엘파바의 색깔이기도 하죠. 당연히 엘파바는 그 원래 오즈의 마법사에도 등장하지만 뭐든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에도 뭐 원래 아시겠지만 뭐 겁쟁이 사자는 용기를 갖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허수아비 뭐 심장 갖고 싶다든가, 뭐 양철 깡통 나무꾼이었나요? 하여튼 누군가 심장 갖고 싶었는데, 뭐 그런 것 식으로 있는데, 이제 엘파바도 원래 어렸을 때 장면에 이 녹색 피부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서 오주를 만나게 되면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묻지만 엘파바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영화의 전체 서사에서 엘퍼바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피부색을 바꿔달라든가 이런 소원은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본인의 컴플렉스, 억눌렀던 컴플렉스가 이제 마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으면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환을 받고 가게 되는데 애초에는 초대는 엘파바만 받지만 글린다도 같이 가게 되죠. 절친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에메랄드 시티에 갑니다. 에메랄드 시티에 당연히 엘파바는 매혹되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피부색과 같은 말 그대로 에메랄드 시티라니까요. 녹색의 도시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오즈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즈의 마법사의 오즈죠. 근데 뭐 사실은 근데 뭐 오즈의 마법사 원작에도 나오지만 오즈의 마법사는 이 기계 장치 같은 걸로 작동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인물입니다만 실상은 그냥 나이든 마법사에 불과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마법사도 아니죠. 오즈의 마법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약간 오즈의 마법사를 어느 정도 알고 보는 게 살짝은 또 재미있는 면이 있어요. 애초에 팬픽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도 이제 미니어처의 오즈의 마법사가 그 어떻게 하면 이 오즈의 세계를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오즈의 마법사에 나왔던 옐로 브릭 로드, 노란색 벽돌길 이런 것들을 계획한다든가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간상으로 당연히 도로시가 나왔던 그 도로시가 오는 오즈의 마법사의 이전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같은 이야기들이 좀 다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는 그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사운드 트랙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노래가 이제 디파잉 그래비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디파잉 그래비티라고 하는 노래가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이 파트 1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 디파잉 그래비티는 중력을 이겨내는 이 알파바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실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위정자라고 할 수 있는 오즈가 자신들의 통치를 편리하기 위해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파시즘 또는 뭐 가까이 생각을 해보면 임진왜란 때도 큰 적을 통해서 이 전란 시대를 끝내려고 했었던 일본의 당시에 막부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처럼 전략적으로 동물들을 탄압해 왔던 강력한 적을 주는 그런 방식의 통치를 해왔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 엘파 엘파바가 당연히 분노하겠죠. 이 사람은 연대의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진짜 마법사예요. 근데 이 위정자인 오즈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고 단지 사람들을 더 사악하게 조종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고 남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고 실제로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권력에 순응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자 이제 엘파바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에 시달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파간다의 앞잡이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모리블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영화의 이제 후반부는 이제 추격 시퀀스로 탈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디파인 글래비티라고 하는 노래, 그러니까 하늘을 날게 되는 그 노래와 연관지어서 이 엘파바 트롭 역할의 신시아 리보의 되게 멋진 노래로 영화가 되게 마무리가 됩니다. 상당히 뮤지컬적인 넘버인데 워낙 뭐 고음으로 처리가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박력 있는 장면들과 잘 어울리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영화의 대단원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린다는 입장이 일단은 좀 다릅니다. 엘파바와는 다르게 엘파바와 같이 있고 싶지만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서 엘파바는 탈출하게 되는 조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일단은 파트 1이 마무리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2시간 40분이라고 하는 영화 상영 시간은 좀 길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원작 뮤지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넘버들을 갖다가 살려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들이 루즈하지 않고 상당히 스펙타클하게 잘 연출되었다는 겁니다.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일단은 공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실제로 위키드는 의성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뮤지컬이었고 이 영화의 그 화사한 미술적 세계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어두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되게 원작 소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에 비하면 위키드 원래 이야기는 이뭐 음모가 들어있다든가 뭐 정치적인 수수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루즈할 수 있습니다만 장면들이 주는 에너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씬에 해당되는 디파인 그래비티 외에도 그 다음에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 자기 친구가 된 엘파바를 꾸며주기 위해서 부르는 파퓰러 같은 노래도 되게 사랑스럽게 연출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뭐이 안무 구성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에너지가 가득 차 있게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 뮤지컬 영화를 좀 즐기실 수 있어요. 되게 즐길 만한 뮤지컬 영화라는 점이 듭니다. 상당히 이 두 배우가 저는 약간 다 생소했어요.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뭐 유명한 팝스타 정도라는 것쯤만 알았지. 제가 팝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유명한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신시아 리보는 뭐 완전히 생소한 사람이었는데 되게 뛰어난 연기력이라 가창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모습들 자기의 캐릭터의 저격인 모습들을 잘 보여줘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뮤지컬이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감상해 주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스크린에서 보는 게 화면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이제 와이드 스크린 영화고요. 이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은 당연히 큰 화면에서 보는 게 재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운드가 당연히 좋은 데서 보시는 게 더더욱 즐거운 감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뮤지컬 저도 뭐 이렇게 뭐 유독 정도는 아닙니다만 뭐 그래도 꽤 여러 번 가서 뮤지컬 봤는데요. 영화가 주는 이런 또 클로즈업의 미학, 촬영 미학 이런 측면이 주는 또 그런 그 재미가 일반적으로 더 있어요. 그래서 뭐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현장감 중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대 뮤지컬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영화 뮤지컬이 주는 또 그 특유의 화려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실 만한 어떻게 좀 슈퍼히어로 말고는 돈 많이 안 쓰는 헐리우드에서 그래도 신경 상당히 많이 써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또 즐길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또 이 작품이 뭐 작품상 수준은 안 가겠지만 그래도 아마 아카데미상에서도 꽤 좀 기술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꽤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물론 얼마나 더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추천할 만한 오랜만에 뮤지컬 영화 위키드에 대한 뭐 저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